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까? 아니면 작은 나라입니까? 때로는 뭐 강소국이라고도 하고요. 경제 규모로 보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땅이 뭐 우리 국토가 그다지 넓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좁은 국토에도 지역별로 물가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품도 빤한 거고 농산품도 빤한데 물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경쟁의 차이로 또는 그 공급 루트에서 어떤 효율성 이런 건데 대형 마트가 있고 이런 데가 당연히 싸고요. 경쟁, 규제 이런 것들이 물가에 굉장히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사회, 그다음에 규제를 없애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10월 23일, 2015년 10월 23일 환경 1면에 그리고 기획 4호면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한 얘기입니다. 요 기사거든요. 장바구니 물가, 흙소리 나는 제주. 제주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겠죠. 제주는 뭐 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비쌀 거고요. 오히려 경남이 아주 싸네요. 경남이 싸고. 라면, 돼지고기, 배추, 시도별로 가격 차이가 10% 차이 난다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전 좀 놀랍습니다. 비싼 것은 제주, 강원, 부산, 장바구니 물가 이렇게 비싸고요. 경기, 광주, 경남 이런 데가 싸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마트 이런 게 많은 데다. 경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 4호면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필지인데 우선 4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물가 낮춘 건 경쟁이었다. 마트 많으면 가격 내려간다. 그렇죠. 우리가 마트를 규제하고 인위적으로 골목 상권, 시장,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지만 물가를 내리고 편리하는 건 역시 마트다. 요런 대한민국 식탁 물가 지도를 그런 겁니다. 물가 낮은 경남, 경기 대형마트 밀집에 있다 이런 거죠. 예컨대 서울 인근 외곽에 고양시, 일산 반경 10km 이내 대형마트 13개 몰려있다. 이런 데는 쇼핑 천국인 겁니다. 인근 점포 눈치 보면서 가격 할인 경쟁하니까 파는 사람 피곤하죠. 골라 얼마 막 두드리고 하니까 피곤한데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게 경쟁의 묘미다 이겁니다. 수도권 부산 제외하면 경남 지역 마트가 가장 많다. 그래서 옆에 이런 여기 물가 규제 지도도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품마다 가장 비싸고 덜 비싼 게 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도 14년간 분석해볼 때 전월세 포함해서 생활 물가는 울산, 부산, 서울, 부산 순서네요. 대도시일수록 전월세 포함해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 제주, 경북, 강원 순서로 낮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5면에는 역시 같은 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 식탁 물가지도에서 돼지고기 제주가 경기보다 30% 비싸다. 뭐 제주의 흑돼지 뭐니 해도 역시 외부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30% 비싼 겁니다. 그 다음 캔 커피 충남은 700ml 4개들이 3,971원, 울산 2,291원 이렇게 차이 납니다. 캔커피 같은 건 사실 농산품하고 다른데도요 이렇게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간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20개 품목 가격 비교를 했는데 대전이 쇠고기 값은 가장 비싸다. 강원 최고가 품목 7개. 상대적으로 물가 차이가 덜한데 가격 차이가 덜한 것도 있습니다. 소주, 우유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별로 없더라. 대표적인 서민 품목들은 뭐 어디서나 비슷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대표적인 서민 품목은 그만큼 정부 당국의 감시 내지는 막 규제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감독이랄까 그런 시각이 많이 미치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 얘기하면 꼭 조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뭐 조선 철강 뭐 이런 식이잖아요. 조선 철강 정유화학인데 조선 중에서도 부실이 심하다는 대우조선. 대우조선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부장급 이상 뭐 30% 40% 자른다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지금 4조 원 정도 지원을 해야 이 회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우조선 무직한데 그런데 요 기사 보십시오. 경력은 파티했던 노조원 1인당 평균 900만 원. 이 경력금이 그때 왜 준지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뭐 힘내서 일하라고 주는데 명분도 없이 900만 원 주고요. 정부나 정치권에서 낙하산을 가서 무슨 고문이다 뭐다 이거 온갖 자리 꿰어찼던 이 대우조선 4조 원 있어야 살아나는데 정부 4조 원 지원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이 4조 원 지원해주면 또 노조 1인당 병력금 해서 요번에 900만 원으로 1000만 원 나눠 먹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금융부처가 서별관 회의라는 게 청와대에서 모여서 회의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서별관에서 한 회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우조선, 아유, 이게 뭐 갑갑합니다. 상반기에 3조, 연간 5조 원의 적자가 날 건데 이걸 어떡하노?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3면에 관련 기사 볼까요? 대우조선 채권단, 고임금 노조에 고통 분담하라 요구. 당연합니다. 노조가 뭐 하면은 회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어쨌든 저 경영자 노조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살아날 것이요. 아니면 좌초뿐이다. 그리고 무수한 협력업체도 다 죽는다. 그래 되면 영향이 너무 크다 해서 모두가 지금은 고통 분담이라는 게 인건비 줄이고 필요한 불필요한 경비 줄이고 그러면서 더 일하고 생산성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은 열심히 주시오 생산성 높여볼게 안 됩니다. 그렇게 4조 지원 전격 보류된 사안입니다. 평균 연봉 7,400만 원. 삼성중공업보다 삼성중공업 아직 멀쩡합니다. 여기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생산성 이상의 돈을 많이 받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돈부부터 산업은행 수출은행까지 부실의 불똥이 뛰고 있다. 고강도 자구노력부 자금지원제 원칙제 확인됐고요. 이제 이래 정부 주도와 채권단 주도 이렇게 하는데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이 시도가 걸렸다. 유암코가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개 선상용 기업 구조조정 하는데 최대 2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식 인수하고 채권 인수해서 살려내겠다는 건데요. 중소기업부터 점점 수술대에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참 걱정입니다. 요거는 어제부터 열리는 그 대체 투자 회의, 에스커 회의, 선진국 오피스 빌딩 투자 위리 이런 것도 있고요. KTX 광명역에 도심 공항 터미널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요 사진 기사는 청와대 오자회동입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각각 당대표,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당대표, 요 끝에 원유철 원내대표, 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원내대표에서 뭐 역사교과서 논쟁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다죠. 그리고 역사교과서는 뭐 논쟁했는데 대통령 얘기는 역사 정확하게 바로 세우는 게 목표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이런 걸 좀 지원해달라, 노동개혁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러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2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한 2시간 했다면 될 것을 또 1시간, 3시부터 시작해서 4시 48분까지 1시간 48분 했습니다. 라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조금 유치하긴 하죠. 그 시간. 아니, 시간을 그렇게 분단위로 발표하는 게 유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서울에 있는 염천교회 구두장인들 50년간 협업하고 소통하고 배우고, 여기 염천교는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국 수제화 거리에 말하자면 총본산이고 거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 했고, 이건희 삼성회장 삼성희망펀드에 200억 기부했네요. 병석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200억 기부했어요. 삼성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모범 걸렸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또 줄줄이 청년희망펀드에 내겠죠. 대통령 그때 2천만 원 냈죠. 포괄적 이임질차에 있어서 사장단 임원들도 50억 낸다 그러고. 그래서 청년희망펀드 단숨에 300억 돌파했습니다. 3면 받고요. 아까 4, 5면 받고 6면 정치면입니다. 아까 그 했던 1면에 나왔던 그 사진. 여야 지도부 5인 회동, 박 대통령 노동개혁, 경제법안에 협조를 해달라 그러고, 문재인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해달라. 뭐 국정화니 뭐니 사실은 국정화 논쟁을 넘어서 올바른 교과서를 쓰는 게 문제죠. 대통령 먼저 도착했더라. 그런 얘기 있고, 김무성 역사 전문가에 맡기고 민생에 충실하다. 좋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한국 전투기 미국에서 F-35에서 가져온 소위 4가지 기술을 못 받아들이게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만한 기사들이네요. 여기 이분 송복 명예교수 참 아주 올곧게 좋은 말씀해주는 학자인데요. 현재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독극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경을 보고 정리할까요? 호주 철의 여인의 도박. 철의 여인이라 하면은 호주의 말하자면
광물 거기에 최대 최대 기업의 바로 오너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이죠. 그래. 공급 과잉에도 철광석, 로이힐 철광석 다음 달 본격 생산 들어간다. 그래서 호주의 이 기업의 승부수이자 호주의 승부수다 이게 나와 있고, 일본 기업 20%, 70세 이상에도 현역이다. 우리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 파워 강국놀이는 중국. 미국 대선은 바이든이 빠졌다. 민주당 힐러리 대세론 힘받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일본 기업들 중에서 20% 일본에 31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 15만 3천 개를 일본 후생성이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20%가 70세 이상까지 일하고요. 그중에 72%는 65세까지 일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부럽네요. 베이비 부모들은 나와서 갈 자리가 없고 준비가 안 된대. 문제는 이게 뭐냐? 결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임금도 그렇고 고용이 유연성이 있어야 사람을 저렇게 오래 쓸 수도 있고, 막말로 체질이 안 맞거나 부적격자는 또 해고할 수도 있어야, 해고의 자유도 있어야 그렇게 임금이 되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뽑으면 절대 자를 수 없고 기계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가라고 하니까 기업이 무슨 수로 청년들을 뽑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면 청년도 많이 뽑고, 또 시니어 경험 많고 숙련된 시니어 노동자들도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양쪽으로 좋아지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저 케이스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이번에 노동개혁에 고용의 유연성을 딱 넣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